족부의 수기재활요법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족부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고 족부 이해학적 검사를 구분하여 각각 설명할 수 있으며 족부의 수기재활요법을 숙지하여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른 학습 목차로는 족부의 이해, 족부의 이해학적 검사, 그 다음에 수기재활요법 실습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12주차에는 슬관절의 수기재활요법을 주제로 해서 슬관절의 이해, 이해학적 검사, 수기재활요법 실습을 진행했었죠. 한번 복습을 하면서 정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슬관절을 구성하는 관절은 슬개대퇴관절, 내측 경대퇴관절, 외측 경대퇴관절이다.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슬관절은 대퇴골과 경골, 슬개골 이 세 개의 뼈가 만난 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관절로 이루어졌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슬관절을 이루는 대퇴골은 볼록관절이다. 모든 관절은 오목과 볼록 형태의 관절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었죠. 그때 대퇴골은 볼록일까요? 오목일까요? 네, 정답은 볼록관절이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럼 경골은 오목관절이 되겠죠. 결국 이제 음양의 구조로 돼야 결합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3번, 슬관절 90도 굴곡 후에 경골의 내측 회전은 비복근, 가자미근에 의해 일어난다. 정답은 뭘까요? 일단 슬관절은 최대 신전한다면은 안쪽으로 돌리는 내회전, 바깥쪽으로 돌리는 외회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근데 무릎을 90도 굴곡한 상태에서는 내회전과 외회전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주동근으로 작용하는 게 무엇일까요? 정답은 비복근과 가자미근은 발목 관절을 이제 굴곡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경골 내측 회전은 봉공근, 박근, 수라근에 이제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정답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구조와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발 골격의 구조를 보면요, 이 족근골 7개, 그 다음에 중족골 5개, 족지골 14개로 합쳐져 있는데, 우리 발을 보면 대략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뒤꿈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족근골이라고 하고, 중간쯤에 있다고 해서 이걸 중족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발가락을 포함한 걸 이제 족지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26개의 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종자골이라는 게 있는데, 종자골은 엄지 발가락 제1중족골이라고 그러죠. 제1중족골 그 아래에 조그마한 돌기를 형성한 뼈가 2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종자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포함을 하면 이제 28개의 이제 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뼈와 뼈가 만난 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관절이죠. 그 관절이 이제 33개의 관절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발은 인체 전체 부피의 1.8에서 2% 정도의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부피의 뼈는 26개로 되어 있다는 건데 우리 전체 뼈는 203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은 부피의 한 25% 정도의 뼈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발이 부피는 적지만 해부학적 구조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뼈는 우리 인체에서 어떤 기능을 하죠? 뼈는 일단 우리가 지지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뼈와 뼈가 만난 게 관절이죠. 관절은 이제 움직임에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발은 우리 인체를 지지하고 수많은 움직임에 관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체 기반을 이제 이루고 있고 체중 부하에 필요한 이제 구조물로서 체중의 한 98% 정도를 발에 모이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발은 이제 체중과 중력에 의해서 힘이 아주 집중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런 힘이 몰리면 땅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면 반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에는 위에서 아래에서 강한 힘이 접지되는 곳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립을 할 수 있고 이제 직립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발에는 인대와 근육이 풍부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인대는 어떤 기능을 한다고 그랬었죠? 맞습니다. 관절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뼈가 제 위치에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근육은 그 관절들이 잘 움직이도록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에는 앞서 말했지만 이 수많은 뼈로 이루어졌고 그 뼈와 뼈가 만난 부위가 관절이고 그 관절을 제 위치에 안정성 있게 움직이는 게 인대라고 그랬잖아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게 전체가 다 인대거든요. 근데 인대는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어떤 뼈와 어떤 뼈가 만나냐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좀 달라질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전경골근하고 후경골근이 만난 전후경비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종골과 비골이 만난 종비인대가 있고, 이렇듯이 인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부학적으로 우측발,
바깥쪽입니다. 우측발 외측에 이렇게 수많은 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도 있겠죠. 예, 이것도 우측발 내측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우측발에도 이 수많은 인대들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가 많다는 얘기는 다시 정리해보면 관절의 안정성, 그 다음에 관절이 제 위치에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인대 기능이라고 했었죠. 그만큼 발이 상당히 미세한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뼈와 뼈가 만난 게 관절이라 했는데 발에는 어떤 관절이 있냐면 이 겉에 관절이 있고 거골화 관절이 있습니다. 겉에 관절은 경골과 비골과 그 다음에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거골이 있죠. 이렇게 만난 이 부위를 이제 겉에 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골화 관절은 이 거골과 이 발 땅에 닿으면 제일 밑에 닿는 뼈 있죠. 뒤꿈치. 그걸 이제 종골이라고 하는데 그 뼈가 만난 이 거골화 관절, 즉 거골 아래에 있다. 그래서 거골화 관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은 발목 관절은 겉의 관절과 거골화 관절에 의해서 이제 많은 움직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뒷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전체의 어떤 회내 움직임과 회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여기에서 거골을 한번 주시해 봐야 되는데요. 이 거골에는 겉의 관절과 거골화 관절 실은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면 근육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육이 붙어 있어야지만 내 의지대로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하죠. 다만 이 겉의 관절과 거골화 관절 중간에서 이 움직임이 잘 일어나도록 해주는 하나의 베어링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골이 어느 방향으로 치우쳤느냐에 따라서 발목 움직임에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구조와 기능적으로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의 수기 재활에서는 이 거골을 제 위치에 갖다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근육의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발목은 이렇게 발바닥을 아래로 구부리는 족저 굴곡이 있고 또는 저측 굴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발등 위쪽으로 움직이는 족배 굴곡이 있고 그 다음에 발바닥이 안쪽을 향하는 4번, 발바닥이 바깥쪽을 향하는 외번, 그 다음에 발가락이 바깥쪽을 향하는 외전, 그 다음에 안쪽으로 향하는 내전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움직임이 이제 모여서 안쪽으로 최대한 돌리는 회외, 바깥쪽으로 최대한 돌리는 회내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려면 이제 수많은 근육이 있어야 되고 그 근육의 미세 움직임을 조절해 주려면 당연히 이제 이런 신경들도 분포가 되게 되겠고 혈관도 많이 분포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실은 전체 발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도 이렇게 많은 근육들이 있죠. 저번에 무릎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슬화근도 있고, 그 다음에 비복근도 있고, 또 족저근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의 근육들이 이 발의 움직임에 연관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그림을 보면은 복잡하고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할까 이렇게 싶은데 실은 자세히 이제 보시고 하나 둘씩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좀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만 보고 지레 겁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니까요.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그런 또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뼈의 이 구조와 기능 얘기했고 이제 근육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발에는 많은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회외, 수피네이션이라고 해서 발바닥이나 발가락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쪽을 향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프로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발바닥과 발가락이 대체로 이렇게 바깥쪽을 향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외의 움직임이 일어나려면 크게 이제 족저굴곡과 4번 내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앞서 말했지만 족저굴곡은 발바닥 방향을 굽히는 거죠. 4번은 발바닥이 안쪽을 향하는 거죠. 내전은 발가락이 안쪽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최대한 족저굴곡하면서 안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회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근육들이 작동하겠죠. 이 족저굴곡의 주동근은 이제 비복근, 가자미근, 족저근들이 되겠고요. 4번의 이제 주동근은 후경골근, 정경골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전은 후경골근을 이제 주동근으로 해서 그 이외에 몇 가지의 이제 협력근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내는 족배 굴곡, 그 다음에 발바닥이 바깥쪽을 향하는 외번, 그 다음에 발가락이 바깥쪽을 향하는 외전, 이런 큰 움직임이 이제
회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족배 굴곡에 연관된 근육은 장지신근, 정경골근, 제3비골근, 장무지신근이 되겠고, 외번에 작동하는 근육은 이제 장지신근, 장비골근, 단비골근, 제3비골근들이 이제 기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전은 이 장비골근하고 단비골근, 그 다음에 외번에 연관된 근육들이 일부 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은 주된 움직임이 굴곡과 그 다음에 신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외전, 내전이 이제 작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굴곡근으로 작용하는 것은 장지굴근, 장무지굴근이 있고, 신근에 작동하는 것은 이제 장지신근, 장무지신근들이 되겠습니다. 인체에서 이 발이 차지하는 구조와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에 연관된 즉 회외에 연관된 움직임, 그와 따른 근육,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발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요 발목뿐만 아니라 무릎, 고관절 이런 데까지도 실은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발에 따른 생체 역학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지만 발은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직립, 서 있고 선 상태에서 보행 시에 신체 균형을 이루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체가 균형을 잘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의 이제 센서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 근육이나 관절에 있는 수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유 수용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정계, 귀에 있는 감각계가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전정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감각이라는 건 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뭐 피부 감각도 있고, 또 근육이 수축하는 거, 그 다음에 관절이 어느 정도의 압력을 받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감지하는 이제 감각계가 있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이제 시각계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양발로 서 있을 때는 이제 나름대로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발로 이렇게 서 있게 되면 그만큼 균형 잡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왼발, 즉 이렇게 보면 이쪽이 이제 좌측이죠. 이 좌측발을 지면에 대고 서 있을 때는 나름대로 균형을 잘 잡아요. 그런데 오른발을 지면에 두고 좌측발을 이렇게 띄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는 뭘까요? 오른쪽 발에 있는 이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고관절 또는 여기에 연결된 근육들, 이런 것들의 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감각 정보를 척추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오른쪽 발은 좌측 뇌로 한 90%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좌뇌에서 우측의 모든 감각을 인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빠르게 운동 명령을 내려서 실은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거든요. 실은 우측 발을 디뎠을 때 균형을 잘 못 잡는다는 얘기는 이런 전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잡아줌으로써 이제 결국은 몸에 스트레스가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고 뇌가 편안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몸의 에너지를 또 보존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씩 뛰고 우리가 검사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한 발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고 다음에는 눈을 감게 하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그만큼 감각을, 즉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이 하나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발이나 이런 모든 근육이 그거를 또 대신 많이 대체를 해야 되죠. 역시 눈을 감았더니 균형을 잘 못 잡는다. 이것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눈을 뜨고 한 발로 섰을 때, 한 발로 균형을 잡을 때 이 균형을 잘 못 잡는다. 어디에 문제일까요? 눈 뜨고 한 발로 균형을 잡았을 때 잘 못 잡는다. 이것은 소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로는 균형을 잘 잡는데 눈을 감고는 균형을 잘 못 잡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 발에서부터 고관절, 최소한 여기까지의 근육이나 관절들의 수용기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검사 방법들을 이제 공부해 보시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또 중간중간 이제 열사대의 이제 장점을 얘기했는데,
특강 시간들이 있습니다. 열사되는 특강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사대에 어떤 공지가 갈 때 관심 있으면 직접 참여를 해서 함께 토론도 하고 공부를 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기를 또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수많은 감각기관과 고유수용기를 통해서 신체의 모든 움직임을 이제 결국은 뇌가 또는 척수 반응이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말초에서, 즉 발에서부터 피부에서부터 이 척수와 중추로 오는 것이죠. 이게 신경계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말초의 이런 많은 감각과 고유수용기를 통해서 중추 신경계까지 이렇게 전달을 하죠. 그러면 뇌에서는 이 감각 정보를 인지를 하고 좌뇌와 우뇌가 이제 연합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운동 명령을 내려가지고 내가 왼쪽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얼른 오른쪽으로 올 수 있게 하고 앞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얼른 뒤쪽으로 오게 해서 균형을 잡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근골격계에서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정계와 시각계도 함께 포함한다는 거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균형을 못 잡는다, 체형이 뭔가 이렇게 틀어졌다 했을 때는 이 근육만 가지고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전정계와 시각계, 많은 감각계를 함께 이해해야 되지만 자세도 우리가 바르게 잡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발에서 비정상적인 가동을 하게 되면 체형 불균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기능 저하와 인체 구조적인 문제도 유발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주된 요인이 발에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발은 회내와 회의 움직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과도한 회내나 회외가 됐을 때 우리가 직립해서 중력을 받고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이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발목의 회내시. 발목은 회내라는 것은 발바닥이 외번, 발가락이 바깥쪽을 향하는 걸 이걸 회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 발바닥이 약간 평발 형태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회내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회내가 되면 이 발에 엄지발에 있는 족공이 좀 이렇게 무너지면서 평편족이 되기 쉽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무릎을 구부리거나 필 때 당연히 경골이 안쪽으로 도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걸 경골 내외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슬관절은 외반슬이 되면서 내측 인대가 이렇게 좀 늘어나는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외측 반월판은 이렇게 압박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어느 한쪽은 늘어나고 어느 한쪽은 압박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대퇴골두는 내외전이 되면서 이 대퇴골두가 약간 후방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관절은 또 내반고가 이렇게 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고관절에 얹혀져 있는 이 관골은 이 전방경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골반에서 얘기했지만 앞에 전상장골국 있고 뒤에 후상장골국 있겠죠. 그래서 전상장골국 앞쪽이 이렇게 가는 걸 전방경사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됐을 때는 다리 길이가 약간 좀 길어 보이는 형태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생체역학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한번 보시고요. 그러나 어떤 외상을 당했거나 또 어떤 만성 고착화되면 즉 구조적으로 이 조직들이 섬유화되고 석회화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움직임에 약간의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그 점은 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 회외시. 발목 회는 발바닥이 이제 이렇게 족저 굴곡되면서 내번되면서 발가락이 안쪽을 향하는 이런 상태를 발목 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또 보겠습니다. 발목이 회가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아치가 이렇게 약간 높아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서 요족을 만들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는 경골이 이렇게 밖으로 도는 외회전이 일어나고 그럼으로써 이제 외측 측부 인대가 늘어나게 되고 안쪽에 있는 내적 반월판은 압박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퇴골두는 외회전과 전방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고관절은 이제 외번고가 이렇게 되는 상태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관절에 얹혀져 있는 요 엉덩이 뼈죠. 이게 관골은 후방 경사가 되면서 다리 길이는 상대적으로 좀 짧아지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정상적인 이제 생체 역학이고 회 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상을 당했거나 만성적으로 구조적인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앞서 말했지만 이제 섬유화가 됐다든가 그다음에
칼슘 침착이 돼가지고 관절이 뭔가 만성적으로 고착이 돼 있을 때 그때는 이런 움직임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서 이 발의 생체 역학은 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머리 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균형을 잡을 때 시각계와 전정계가 영향을 많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머리에서 한 번 더 보면 턱관절, 하악계라든가 경추 1, 2번이 문제가 있게 되면 우리 인체 균형을 또 어딘가에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전체 밑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의 문제가 머리 위쪽으로 전진적으로 올라오면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행로 증후군, 어센딩 신드롬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머리 쪽에 있는 이런 균형 감각계들의 문제가 있게 되면 그로 인해서 밑에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하행로 증후군 또는 디센딩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근골격계의 문제로 인해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 중추신경계가 있습니다. 이 중추신경계가 있고 이거를 감싸주는 이 세 가지 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막 겉을 또 감싸고 있는 게 지주막, 그 다음에 좀 더 질기고 강하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체로 감싸고 있는 경막이 있습니다. 이런 경막이 천골 2번과 3번에 단단히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쭉 와서 꼬리뼈로 인대화해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서는 경추 1번, 2번, 3번에 단단히 붙어 있고 나머지 척추에 중간중간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골, 이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경막이 꼬이면서 그와 연결된 척추와 머리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도 역시 경막의 비틀림을 통해서 밑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밑에 문제가 위에 문제가 아래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인체가 중력에 살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자연적으로 어떤 생명 현상 때문에도 그렇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파도 실은 머리의 문제를 1차적으로 보겠죠. 그래도 안 되면 그 아래를 볼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는 발을 통해서 실은 두통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생체역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족부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체를 이해할 때는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 생리, 그 다음에 병리학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게 좋고요. 또 수기자연요법에서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체형 분석과 관절 가동, 운동 검사들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명확해야 어떤 수기자연요법을 할지 선택할 수 있고, 그거를 잘 선택했을 때 재활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상 면에서는 발에서 이게 평편족인지 요족인지 평가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 아치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아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우리는 평편족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아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요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뒷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절 가동 운동 검사와 또 움직임 검사를 또 할 필요가 있겠죠. 제일 먼저 이 발목 관절의 전체 움직임 한 110도가 되는데 족저굴곡, 이렇게 발바닥을 밑으로 하는 족저굴곡은 40도 정도가 이루어지겠고 그 다음에 족배굴곡은 20도 정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이 기준치는 약간씩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족배굴곡이 20도라고 했지만 뭐 5도 정도가 더 될 수도 있고 약간 15도 정도도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한 사람을 놓고 기준을 했을 때 왼발과 오른발의 움직임이 동일하면 이것은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움직임에서 차이가 있다 또는 그로 인해서 또 통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각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에서 10도 편차는 그렇게 한번 여유를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족저굴곡과 족배굴곡은 뭐라고 그랬었죠? 모든 움직임은 음양짝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족저굴곡에 문제가 있을 때는 족배굴곡도 한번 더 평가하고 같이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근육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런 근육들은 서로 기량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족저굴곡의 주동근은 비복근, 가자미근, 후경물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족배굴곡에서는 이제 정경골근, 장무주신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독저굴곡 할 때 이 비복근, 가자미근, 후경골근이 이렇게 수축 짧아지게 되면 그에 따른 이 기랑근인 정경골근, 장무주신근은 어떻게 돼야 되죠? 이완, 즉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 연관성을 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번, 즉 발바닥이 바깥쪽을 향하는 거 20도, 그 다음에 네번 발바닥이 안쪽을 향하는 거 30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근육은 외번은 장단비골근, 네번은 후경골근, 정경골근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관절가동 움직임 검사를 봤을 때 이렇게 차렷한 상태에서 발은 양쪽 고관절 수직선상에 딱 놓고 이렇게 오버헤드 스쿼트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 무릎을 구부리면서 앉게 됐을 때 무릎이 안쪽을 향해서 오고 요 엄지발 쪽에 있는 아치가 점점 이렇게 무너지는 형태가 됐을 때는 우리가 평평발이라고 하고 그 반대의 움직임은 이제 외회전이라고 이제 보고 또는 요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평발 있을 때 단축되는 근육은 이제 비골근, 대퇴근막장근, 외측 비복근이 되겠고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근육은 후경골근, 정경골근, 중둔근, 내측 비복근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평평발이 있을 때는 단축된 근육은 좀 이완시키고 신장된 근육은 이제 운동을 좀 하면서 강화시킬 필요도 있다. 또는 움직일 때 평평발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지도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족이 되면서 또 이렇게 발이 경골이 외전이 됐을 때는 단축될 경우에는 이제 가자미근, 대퇴이두근, 비골근, 외측 비복근이 이제 짧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근육은 후경골근, 내측 비복근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체형 분석과 관절 가동 운동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수축성 구조물의 문제인지 비수축성 구조물의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상적인 또 합리적인 운동 방법 또 재활 방법을 동원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2주차나 3주차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실습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서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증상별 이제 족부 검사가 있는데 호만 사인이 있습니다. 이 호만스 증후군을 이제 보게 되면 이게 혈전 정맥염을 이제 확인하는 것인데 사진처럼 고객을 즉 환자를 앙와이로 눕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고객이 능동적으로 이렇게 족백을 굴곡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검사자가 직접 이렇게 발등 쪽으로 족백을 굴곡을 시킨 후에 한 손으로는 이 종아리 부위를 약간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때 통증이 발생하거나 그럴 때는 혈전 정맥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다리가 잘 부어요, 발이 항시 시려요, 발이 저리저리해요, 발끝이 뭐 안 좋아요. 특히 이런 증상들이 있고 이런 호만스 증후가 있을 때는 의학적 검사를 한번 받아보도록 권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방 전이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전거비 인대가 염좌, 즉 염좌라는 것은 인대가 자기 위치에서 더 늘어나가지고 손상됐을 때, 찢어졌을 때를 우리는 이제 염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대가 손상된 것을 이제 염좌라고 하는데 특히 전거비 인대가 염좌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다라는 겁니다. 일단 환자는 비복근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슬관절을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검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제 앉아도 좋고 앙와이 상태도 괜찮습니다. 어떤 슬관절을 90도 구부려서 비복근의 긴장을 좀 줄인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약간의 족저 굴곡 상태로 하는 겁니다. 약간의 족저 굴곡 상태에서 힘을 빼게 하고 그 다음에 원위 경골과 비골을 고정하는 거죠. 이게 원위라는 것은 인체에서 멀수록 원위 부위라고 하고 가까울수록 근위 부위다라고 해야겠죠. 이게 무릎 관절이라면 이 무릎 관절 바로 아래가 경골 근위 부가 되겠고 먼 곳은 원위 부가 되겠죠. 즉 이 발목 가까이 경골과 비골을 부드럽게 고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한 손으로는 이렇게 종골 부위를 발바닥 아래에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 종골과 고골을 이렇게 발가락 방향으로 살며시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방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압력이 증가가 되는 것이겠죠. 이때 전방으로 이게 많이 밀리게 되면 전거비 인대가 그만큼 찢어지고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요? 즉
좌측발과 우측발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확인했을 때 좌측발은 많이 움직이고 우측발은 상대적으로 덜 움직인다 했을 때 좌측발의 전거비 인대에 염좌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비교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을 때 거골의 전방 전이는 감소하면서 긴장, 통증이 있을 때는 이 관절 내에 부종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골의 경사를 검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족공 관절의 종비인대의 파열, 즉 염좌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진처럼 검사하는 다리를 이제 위로 해서 치과 즉 옆으로 눕게 하는 겁니다. 이런 다음에 환측 비복근을 이완하기 위해서 역시 슬관절을 90도 정도 이렇게 굴곡한다는 겁니다. 치과에서 누웠을 때 이렇게 약간 90도로 구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비복근의 긴장을 줄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 손으로는 경골과 비골의 원위 부위를 이렇게 고정을 하고 다른 한 손은 거골을 잡는데 거골의 위치는 어디냐면 이 경골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 뒷부분이 이제 경골이 되겠죠. 거골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부위에 사진처럼 엄지손으로 쭉 잡고요. 내전 방향으로 이렇게 경사가 생기도록 약간의 압력을 가해보는 겁니다. 이때 건강한 발에 비해서 환측발, 즉 검사하는 발목이 내전 방향으로 좀 더 많이 간다라면 이것은 족공 관절의 종비인대의 파열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는 반대로 운동 범위가 감소되면서 긴장과 통증이 있다는 얘기는 역시 이 족공 관절 내부에 어떤 부종,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간신경종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염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환측발의 중족골두를 이렇게 사진처럼 꽉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압박을 했을 때 이 뼈와 뼈 사이가 공간이 이렇게 좁아지겠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근육과 신경이 압박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쭉 압박한 상태에서 우리가 1분 이상, 2분 가까이 유지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발가락이나 발바닥 주위에 뭔가 동통이라든가 저림, 감각 저하 등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이제 지간 신경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몰튼 신경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어디에서 많이 생기냐면 이 세 번째 발가락하고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많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 잠깐 보게 되면 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엄지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쭉 있겠죠. 그러면 1지, 2지, 3지 해서 이렇게 쭉 갑니다. 가가지고 이 거골까지, 그 다음에 설상골, 그 다음에 제1중족골, 제2중족골, 제3중족골, 나머지 발가락, 여기까지를 우리는 내측 구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에서부터 뒤에 있는 종골까지 이거를 외측 지지다, 외측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는 이 내측 구조와 외측 구조가 실은 관절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족이 됐을 때는 이런 요 새끼 발가락 쪽으로 힘이 많이 쏠리게 되죠. 아치는 높아지고요. 이럴 때는 이 발이 이런 식으로 엇갈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측 지지로 힘을 많이 쓸 때 평편발이 되는 거죠. 즉 엄지발 쪽에 아치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우리가 평편족 또는 평발이라고 할 때 그때는 안쪽에 힘이 많이 쏠리면서 이렇게 1, 2, 3지가 전방으로 하고 4, 5지가 뒤로 밀리는 이런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때 요 3, 4지에 마찰이 생기고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발에 아치의 균형이 깨지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튼 신경종, 즉 지간 신경종이 있을 때는 그 사이를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압박을 했을 때도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압박했을 때도 이제 이런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발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위에까지 우리가 검사해서 문제의 부위를 해결할 때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상골 하강 검사가 있는데요. 이게 평편족을 확인하는 하나의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상골은 이게 복숭아뼈, 내측 복숭아뼈가 있잖아요. 그 내측 복숭아뼈 약간 앞쪽으로 가서 보면 가장 두드러진 돌기를 하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이 주상골 높이를 이제 가지고 이게 평편적으로 확인하는 하나의 일종의 방법인데요. 다시 한번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안쪽입니다. 안쪽. 이 넥과 약간 앞쪽에 가면 이렇게 두드러진 뼈가 있는데요. 아유, 이게 그림이. 네. 여기가 바닥이면 이 거골, 이 주상골 높이 이렇게 똑 붉어졌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하나의 점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점을 찍고 이 바닥과 높이를 재는 겁니다. 이 사진처럼. 언제 하냐면 체중이 실리지 않은, 즉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이 높이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체중이 실리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이 높이가 예를 들어서 3cm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그런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의자에서 일어나면 그만큼 체중이 발에 실리겠죠.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높이를 잽니다. 그래서 체중을 실은 상태, 기립 상태에서 쟀더니 이곳이 2cm로 오거나 또는 1.5cm의 높이가 됐어요. 그만큼 많이 내려앉은 거죠. 그래서 1cm 이상 내려가면 이것은 기능적 평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깔창을 좀 깔거나 또는 아치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근력 강화 운동,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좌우 발을 댔을 때 어느 한 발이 더 기능적으로 평편적이다라는 것은 평소에 그쪽으로 우리가 체중을 많이 지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생활 습관도 바꿔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중 분포 검사가 있는데요. 사진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 동일한 저울 위에 양발로 이렇게 서옵니다. 각각 한 발씩 쓰게 되면 좌우 체중 분포를 확인할 때 용이하겠습니다. 환자가 예를 들어서 80kg의 체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40kg씩 체중이 분포되면 좋죠. 그러나 누구나 이렇게 동일할 수는 없고요.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편차는 2 내지 3kg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한쪽이 50kg이고 한쪽이 30kg이라면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측만증이 있을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즉 체중이 많이 나가는 쪽으로 몸을 이렇게 축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른발에 체중 분포가 많으면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고, 왼쪽이 많이 나가면 왼쪽으로 몸이 그만큼 기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요통이라든가 좌골신경통이 이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그럴 때는 그런 쪽에 근육이 감소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체중이 적게 나갈 수도 있다는 거 유의해서 한번 좀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족부 이학적 검사까지 해서 2교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족부의 수기전료법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1교시와 2교시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교환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실습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정경골근과 비골근의 수기절 방법입니다. 정경골근은 경골에서 엄지발가락 내측으로 길게 들어가는 근육이고, 비골근은 비골 외측에서 5번째 발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근육입니다. 먼저 장압을 이용하셔서 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무지를 이용하셔서 위경락을 따라서 정경골근을 지압을 해줍니다. 발목까지 지압하시면 됩니다. 몸을 옆으로 트신 상태에서 비골 뒤쪽 담경락을 따라서 복숭아뼈까지 지압을 해줍니다. 주관절의 주도를 이용하셔서 정경골근, 위경락을 주압합니다. 경골과 비골 사이를 척골들을 이용하셔서 주압합니다. 발목까지. 다음은 비골 내측을 주관절의 척골을 이용하셔서 주압합니다. 발목까지. 후경골근의 수기 제할 방법입니다. 첫 번째, 먼저
방광경락을 지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경락 정중앙, 합양혈, 승근혈, 승산혈, 비양혈, 부양혈, 그리고 동식이혈의 정근혈, 정종혈을 지압을 해주고, 비경락의 윤능천, 그리고 후경골근을 풀 수 있는 지기혈을 지압을 합니다. 경골 내측을 따라서 누곡혈도 지압을 해주고, 복숭아뼈에서 사행지의 비경의 삼음교혈과 복숭아뼈 내측의 태계혈을 지압을 하는데, 삼음교혈과 태계혈은 후경골근에 건이 지나가는 부위로 집중적으로 지압을 해줍니다. 삼교 태계혈입니다. 후경골근의 부착지가 족궁 라인이기 때문에 족궁도 쌍무지를 이용하셔서 세밀하게 지압해 줍니다. 발목에 대한 수기 재활 기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목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거나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거나 또는 족부에 어떤 통증들이 있을 때 범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다리를 이렇게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검사자는 그 굴복시킨 그 무릎 사이로 손을 깊숙하게 집어넣고 무릎이 반드시 검사자의 뒤쪽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호구로 종골을 가볍게 걸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은 오지를 가볍게 잡아서 살짝이 굴복시킵니다. 제일 중요한 방법은 종골을 이 경골 수직 방향으로 가볍게 견인해서 발목이 이완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가볍게 호를 그리면 서서히 압박이 되면서 발목이 이완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과도하게 세게 하지 말고요. 천천히 저항을 느껴봅니다. 저항이 생기면 그대로 유지합니다. 계속 눌리는 게 아니라요. 그 저항된 상태에서 방향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발목이 이완되고 가볍게 또 늘어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놓으시면 되고, 잘 모르시면 30초에서 1분 이상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놓을 때는 역시 역순으로 가볍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족배 굴곡, 발목이 이렇게 굴곡이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탈루스, 거골이 제 위치에서 앞으로 빠져나오니까 움직일 때마다 걸려서 안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 경골과 비골, 원위 부위에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손을 접촉하고 그대로 직하방으로 누르게 되면 경골과 비골은 후방으로 이동하면서 이 거골과의 사이가 가볍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겉에 관절이 이완이 되겠죠. 갑니다.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서 저항이 생기면 유지. 이때 이완이 되면서 새로운 움직임이 느껴지면 그때 살며시 놓습니다. 이때의 전방된 거골은 후방으로 돌아가게 되고 눌렸던 경골은 전방으로 이동이 되면서 서서히 밸런스를 찾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족배 굴곡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거골이 후방이 되면 족저 굴곡하는데 기능 제한 및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때 재활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목 관절 바로 아래에 중족골이죠. 이 부위를 넓게 감쌉니다. 그런 다음에 수직으로 가볍게 압박을 가합니다. 이 자세에서는 거골은 후방으로 밀리고 경골과 비골은 전방으로 나오겠죠. 그 사이에 이제 연부 조직들이 늘어나면서 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요. 가볍게 압박을 해서 저항이 걸리면 그대로 유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기법은 통증이 유발되면 안 되고요. 통증이 유발되면
각도를 좀 달리 하면서 저항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관절이 움직이면서 어떤 저항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회복이 될 때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때 검사자는 역으로 손을 가볍게 놓으면 이러한 연부 조직들이 활성화되고 관절들이 실은 저 위치로 빨리 찾아가면서 족저근골 가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골과 비골이 겉의 관절을 형성하면서 발목 움직임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좀 전에 봤던 기법을 적용해도 쉽게 회복이 안 됐을 때는 이런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경골과 비골을 이렇게 전으로 엇갈려서 압박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변이가 있을 때 이렇게 반대로 했을 때는 교정 방향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고객이 통증도 없고 편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접근 방법은 제일 먼저 고객이 가장 아파하는 각도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움직임은 괜찮은데 족배 굴곡 시 불편하고 아프다. 가장 안 좋은 방향을 찾았죠. 그 상태에서 경골을 후방, 그럼 비골은 어느 방향으로? 전방으로 가볍게 엇비슷하게 누르고 여기는 당겨줄 거예요.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상태에서 고객으로 하여금 족배 굴곡을 다시 시켜보는 겁니다. 다시 족배 굴곡 해보시겠어요? 이때 통증이 없다면 이게 바로 교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 경골과 비골의 움직임을 반대로 합니다. 경골은 전방으로, 비골은 후방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족배 굴곡 해볼까요? 이때 통증이 없고 가동이 좋아졌다면 이 상태에서 능동적 움직임을 6회 해봅니다. 자, 크게 해보실까요? 하나 넣고, 둘 넣고, 셋 해서 6회 정도 한 다음에 손을 넣고 재검사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보다 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한 2회 정도를 더 진행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연부 조직들이 그리고 관절들이 제 위치를 찾아가면서 회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실습 영상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통해서 족부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발을 구성하는 골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종골 1개, 거골 2개, 설상골 3개, 주상골 1개. 즉 한쪽 발에 있는 뼈의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거골은 1개로 되어 있고 이 발목 관절을 구성하는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거골의 특징은 근육이 부착된 게 아니라 인대로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움직임은 없지만 이 관절의 움직임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목 수기 작업을 할 때 거골의 기능, 그 다음에 거골의 위치를 바로잡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 거골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 거골은 많은 근육이 부착되었다. 2번, 거골은 인대만 부착되었다. 3번, 거골을 중심으로 겉의 관절과 거골화 관절이 있다. 4번, 거골에 부착된 인대는 내측 거종인대, 그 다음에 거주인대이다. 정답은 뭘까요? 당연히 1번이겠죠. 그래서 거골은 근육이 아닌 인대로 부착되어 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3번, 족부 기능에 관여하는 근육으로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족저굴곡, 발바닥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발바닥 방향으로 구부리는 근육은 비복근, 정경골근. 2번, 4번, 발바닥을 안쪽으로 향하는 근육은 후경골근, 정경골근. 3번, 외번, 발바닥을 바깥쪽을 향하는 근육은 장비골근, 단비골근. 4번, 족배굴곡, 발등으로 이렇게 구부리는 근육은 정경골근, 장지신근. 이것도 쉽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경골근은 내번과 족배굴곡에 작용하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정리 해보겠습니다. 발의 골격의 구조를 보면 26개 뼈로 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제1 중족골에 있는 조그마한 돌기로 형성된 종자골까지 포함을 하면 28개의 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절은 33개의 관절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7개의 족근골은 종골 하나, 거골 하나, 설상골 3개, 입방골 하나, 주상골 하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중족골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발가락을 구성하는 14개의 족지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골의 특징을 보면 거골을 중심으로 해서 겉의 관절과 거골화 관절로 나눌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근육이 아닌 수많은 인대로만 부착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근육이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다만 이 겉의 관절과 거골의 관절 중간에 있으면서 발목 관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발의 생체 역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관절의 직립, 그 다음에 보행 시 신체의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감각계가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그것이 전정계도 있고 귀에 있죠. 그 다음에 시각계, 눈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감각기관과 고유 소형기를 통해서 신체의 모든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인지할 수 있고 이런 말초의 이 정보를 통해서 결국은 중추신경계로 전달이 되고 그것이 뇌로 들어와서 이 좌뇌, 우뇌가 서로 연합작용을 해서 인지를 하게 되고 가장 이상적인 이제 운동신경 명령을 중추에서 이제 말초로 보내가지고 이 근골격계가 적절히 긴장과 이완을 통해서 우리 인체가 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복잡하면서 섬세한 과정으로 우리가 쓰고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발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에서의 비정상적인 가동이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이제 발이나 하지의 기능 저하 또는 구조적인 변경을 통해서 머리 위에까지 다양한 기능이라든가 통증을 유발해 줄 수 있는 주의 원인이 된다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상행로 증후군 또는 어센딩 신드롬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발을 우리가 잘 재활한다는 것은 전체의 기능과 증상을 개선하는데 많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13주 족부의 수기자율법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주차로 해서 14주 내장기 수기자율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